안녕하세요, 헬렌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책은 1cm 인물 교양 수업입니다. 앤드류의 5분 대백과 사전님이 쓰고 나무의 철학에서 펴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순수하게 건강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 솔직하게 돈이라고 답하실 수도 있겠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이 있겠지만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삶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존재는 아마도 정보가 아닐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뭔가를 알고 있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강이나 돈을 얻기 위해서도 정보가 필요하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고 어떤 관리와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또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할 때도 남들보다 먼저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 말 하잖아요. 타임머신이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오를 주식이나 부동산을 산다는 우스갯말도 하죠. 마찬가지로 역사에서도 정보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전쟁이나 국가를 운영하는 데 정보가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스파이를 동원하기도 합니다. 전쟁을 하거나 무역 거래를 하는데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이 상대보다 훨씬 더 유리하겠죠. 정보가 많으면 성공 확률이 높아지고 선택지가 다양해지기 때문인데요. 정보 자체가 승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속담은 그저 옛말에 그치는 게 아니죠. 여전히 정보는 권력이고 돈이고 힘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정보가 지나치게 넘쳐나는 시대여서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를 가려내는 것만으로도 몹시 피곤한데요. 살면서 꼭 필요한 정보만 알면 좋을 것 같죠. 그런 정보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 걸까요? 가장 발빠른 소식을 전해주는 뉴스와 신문을 보더라도 나만 아는 정보가 아니라 전 국민, 아니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아는 정보가 되죠. 그러니 누가 알려주는 정보통에 귀를 기울이고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스스로 멀리 내다보는 시야를 갖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역사 속의 인물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흘러간 과거가 지금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물으실 텐데요. 고대 그리스 역사가인 투키디데스가 말했듯이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아두는 건 중요하죠. 언제 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꾸준히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역사에 기록된 사건이나 발생한 연도를 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역사 속 인물들의 생각과 업적을 여러분의 삶에 정보로서 적용시킬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책이 그 역할을 해줄 텐데요. 역사를 알기 위해 읽는 위인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형적인 위인전보다 간략하면서 인물들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모습을 재미있게 담아냈다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해했거나 잘 몰랐던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서 무척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과학, 종교, 사상에 영향을 미친 100명의 인물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좋아할 만한 인물 5명을 꼽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 정도는 알고 있다. 빌 게이츠는 2020년 3월 기준 세계 2위의 부자이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립자이자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민간재단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는 것. 그는 10대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시작해 게임을 만들 정도였다. 그가 다니던 학교에서 그의 실력을 인정해 학생들의 스케줄을 짜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했다고. 빌 게이츠는 코드를 살짝 바꿔 학교에서 소문난 퀸카들과 같이 수업을 들었다. 그리고 학교의 중앙 컴퓨터를 해킹해 회계 장부에서 학교가 지고 있던 빚을 지워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기도 했다. 결국 비상한 머리로 하버드 대학에 진학했지만 창업한 마이크로소프트에 집중하기 위해 중퇴를 한다. 빌 게이츠는 2017년 기준 한화로 9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지니고 있음에도 자녀들에게는 각각 $10,000만 상속하기로 했다. 그는 재산의 극히 일부분만 물려줄 계획이며 각자의 살 길은 알아서 찾으라는 의미로 $10,000,000를 물려주기로 했다는데 저 정도면 이미 살 길은 찾은 건 아닐까? 재산의 과반수 이상은 주식이며 나머지 돈은 재단을 설립해 빈곤 해결, 보건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빌 게이츠는 인터뷰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인공지능 개발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한 적이 있다. 그만큼 그는 인공지능에 관심이 매우 깊다. 그의 인공지능에 대한 의견은 이후에 인공지능이 발달해 초지능이 되면 인류를 위협할 것이라고 했다. 영화 매트릭스 같은 사회가 정말 오는 걸까?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주식 투자자 중 한 명이 아닐까 한다. 그와 먹는 점심 한 끼의 가격이 한화로 수십억 원을 넘어설 만큼 투자 분야에서 버핏은 꽤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가치 투자와 엄청난 기부로 유명하며 오늘날에도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투자법을 따라하려고 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일찍부터 투자하는 것을 권한다. 그래야 투자로 만들어낸 수익으로 재투자를 할 수 있고 이를 반복하다 보면 눈덩이처럼 돈이 불어나기 때문이다. 워런 버핏도 이 케이스에 속하는데 11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이미 16살에 오늘날 5만 3천 달러 정도 가치의 돈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미 10대 때에 매달 학교 선생님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한다. 그는 100달러, 한화로 10만 원 정도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지금 그의 재산과 비교해보면 꽤나 수지맞는 장사가 아닐까 싶다. 그는 당시 최고의 투자자로 이름을 날리던 벤저민 그레이엄의 밑에서 주식 투자를 배웠다. 이 시기부터 버핏은 본격적인 주식 투자자로 활동한다. 원래 벤저민은 버핏이 유대인이 아니어서 그가 자신의 밑에서 일하는 걸 거절했지만 버핏이 아이디어를 계속 내놓자 그의 재능을 인정하고 일하게 해주었다. 버핏은 가치 투자라는 개념을 벤저민에게 배웠다. 워런 버핏은 꽤 소박하다. 그의 자산은 2017년 기준 한화로 81조 정도인데 그의 취미는 절친한 빌 게이츠와 가끔 카드게임 브릿지를 하는 것을 즐기며 체리코코를 엄청나게 자주 마시고 맥도날드의 아침 식사 메뉴를 사 먹는다. 이런 6살짜리 같은 식습관이 건강의 유지 비결인 걸까? 그는 90대인 현재도 매우 정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장은 항상 예측 불가능해서 어떤 때는 투자자들이 과하게 반응해 주가가 폭락하기도 하고 시장이 과열되어 주가가 오르기도 한다. 그가 말하는 가치 투자는 기업의 주식 가격이 기업의 가치보다 낮게 거래될 때 주식을 사두고 나중에 다시 가격이 해당 기업의 가치만큼 오르면 매각해 이익을 보는 방식이다. 만원 지폐에 그려진 초상화의 주인공이 조선의 4대 국왕 세종이라는 것을 모르는 한국인이 있을까? 한글을 창제하고 조선을 태평성대로 이끌었으며 노비 출신이던 장영실을 등용해 물식의 자경로와 해식의 앙부일구 등을 만들어낸 이 왕은 우리에게 성군으로 여겨진다. 호칭만 봐도 그의 업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반도 역사를 통틀어 대왕이라는 칭호가 붙는 것은 딱 2명이다. 세종과 담덕. 우리가 광개토 대왕으로 알고 있는 그 남자 말이다. 세종은 22살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 그는 태종 이방원의 셋째 아들이었다. 태종은 영특한 셋째 충명대군이 자신의 뒤를 이어 나라를 잘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조선의 왕들은 대부분 단명했다. 심한 업무 스트레스, 운동 부족, 기후생으로 인한 감염, 낮은 의학 수준 등이 그 원인이었다. 세종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비만이었으며 고기를 매우 좋아했던 고기 덕후로 알려져 있다. 오죽하면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이 죽기 전에 내 상중에도 세종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유언을 남겼을까? 세종이 엄청난 독서광이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눈을 실명했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 정확히는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이미 젊은 시절부터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나중에는 당뇨 합병증으로 눈을 아예 실명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세종제위 5년에 강원도에서 대기근이 발생해 백성들이 굶주리기 시작했다. 세종은 백성들과 고통을 같이 나누려고 초가집에서 생활하며 국무를 보았다. 그는 초가집을 꽤 오랫동안 거처로 사용했다고 한다.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의 실제 모델. 남들이 모두 손가락질했지만 전기 자동차 회사와 우주 로켓 회사를 세운 인물. 터무니없는 발상을 현실로 만드는 남자. 바로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다. 그에 대한 평가는 역사적인 인물들 중 대다수가 그랬던 것처럼 극과 극이다. 사람들은 그를 희대의 천재 혹은 희대의 사기꾼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가 더 나은 현실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며 꿈을 현실로 만드는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대학 졸업 이후 집2라는 회사를 창업해 한 차례 성공을 맛본 일론 머스크는 뒤이어 X.com이라는 온라인 결제 플랫폼 회사를 창업한다. 1999년 당시에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이니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다. 이후 1년 뒤에 이 회사는 이름을 페이팔로 바꾸게 된다.
페이팔 서비스는 크게 성공하여 이베이에 매각된다. 이 매각으로 그는 1억 6,500억 달러, 한화로 1,10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 그리고 이 돈은 이후 그가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된다. 이후에 그가 만들었거나 초기 자금을 투자했던 회사에는 스페이스X, 테슬라, 솔라시티, 오픈 AI, 뉴럴링크, 더 보링 컴퍼니가 있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언가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 중 가장 먼저 세상에 등장한 것은 2002년 창립된 스페이스X다. 일론 머스크가 기존에 성공한 분야가 아닌 전혀 다른 분야의 사업, 그것도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다. 사람들의 눈에는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은 불가능해 보이는 짓을 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의 직원들은 애초에 공표했던 대로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렸다. 연구 개발을 진행하면서 각종 사고와 잡음이 끊이지 않아 좌절을 맛보기도 했지만 굴하지 않았다. 펠컨이라는 이름의 로켓들은 우주과학 분야에서 한 획을 그었으며 이제 사람들은 그의 로켓 프로그램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원래 로켓 하나를 우주로 쏘아 올릴 때 꽤나 부담스러운 돈이 든다. 냉전 시기 활발했던 미국과 소련 간의 우주 탐사 경쟁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스페이스X의 로켓을 쏘아 올리는 데 드는 비용은 나사에서 우주로 쏘아보내는 일반적인 로켓 발사 비용의 3분의 1이다. 왜 그럴까? 바로 로켓을 재활용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로켓을 쏘아 올릴 때마다 모든 부분을 새로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스페이스X의 로켓은 우주로 올라가는 코어 로켓을 제외한 부품들을 재활용한다. 당연히 제작비도 절감되고 발사 비용도 낮아진다. 같은 돈이면 2번 더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니체는 독일의 철학자로 저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는 과거 플라톤이 내세운 이데아나 기독교의 하늘나라 등의 개념을 상정하는 관념론적 이분법에 대해 비판하고 반박했다. 또한 인간의 강력한 의지가 삶을 바꿔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경멸스러운 인간이라고 칭하며 의지를 가질 것을 강력히 역설했다. 후대의 철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나 장폴 사르트르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니체의 철학은 공부하기 쉽지 않다. 많은 철학 서적이 그러하듯이 어려운 개념과 언어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위버맨슈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두 명은 아닐 것이다. 니체의 사상을 쉽게 이해하고 싶다면 2문장만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1. 신은 죽었다. 2. 모든 사람은 누구나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 즉 권력의 의지가 있다. 니체의 시각에서는 기독교가 하늘나라 같은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적 가치를 내세우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삶이 부정된다. 우리 현실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를 부정한다. 기독교가 구원이라는 것을 내세워 인간을 나약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신은 죽었다며 기독교의 가치를 부정한다. 니체는 도덕도 비판한다. 우리가 아는 도덕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도덕은 단지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가리는 변장일 뿐이라고 했다.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지배당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이것을 권력의 의지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 권력을 갖고자 하는 욕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사회를 건설한다면 그 사회는 필히 무너질 것이라고 보았다. 이 권력의 의지를 구현하는 인간이 바로 초인, 슈퍼맨 혹은 위버맨슈다. 의지를 가지고 항상 더 나은 상태로 이동하고자 하는 인간 말이다. 100명이나 되는 인물들을 다 읽어보면서 그냥 단순히 짧고 재미있는 위인전을 읽었다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책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성공과 실패담을 읽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겪게 되는 위기가 참 많잖아요. 그걸 다 고스란히 당하지 않고 성공적인 해결 방법을 찾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읽으시면서 지혜와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